여러분, 영국에서 벌어진 한 사건 때문에 전 세계 의학계가 한바탕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간 거친 바다를 호령한 영국 해군 제독이 있었어요.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 명문 귀족 가문의 수장이었죠. 그런 그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 무려 10년째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최고 명의들의 수천만 원짜리 수술도 최첨단 진통제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꿈쩍도 하지 않던 그의 두 다리를 되살려낸 건 놀랍게도 한국인 사위가 들고 온 매캐한 연기 나는 잡초 한 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고요? 서양 의학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잘난 체하던 영국 귀족이 수백 명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게 만든 이 기막힌 비밀. 한국의 작은 풀잎 하나에 도대체 어떤 거대한 힘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한 사내의 처절한 희생까지.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야만 놀라운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찰스 해밀턴입니다. 대영제국 해군 제독으로 40년을 복무했고 북대서양의 성난. 파도 위에서 적의 포탄과 어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단 한 번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사나이죠. 영하 20도의 북해 한가운데서 부하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갑판 위에 쓰러질 때도 이를 악물고 함교에 올라서서 지휘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군함의 철제 갑판을 종잇장처럼 찢어발겨도 적의 잠수함이 칠흑 같은 심해에서 어뢰를 연달아 쏴대도 나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고 여왕 폐하로부터 무공 훈장을 받던 날 동료 장교들은 하나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가문의 남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다의 것이고 바다 위에서 무릎 꿇는 법 따위는 배우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패배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찢어 바다에 던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적어도 내 나이 72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잔인한 적이 그 어떤 어뢰보다도 잔인한 방법으로 내 두 다리를 천천히 집어삼키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무릎이 좀 뻣뻣한 정도였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을에 그런거려니 바다에서 40년간 몸 바쳐 싸우며 얻은 훈장 같은 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사소한 뻣뻣함이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칼로 뼈를 생으로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통증으로 변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하나하나 녹슨 쇠사슬에 감긴 것처럼 굳어갔고 한 발짝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 속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통증은 매일 조금씩 그러나 무섭도록 확실하게 내 다리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에 나는 결국 휠체어에 주저앉았어요. 한때 대서양을 호령하던 사령관이 작은 바퀴 내딸린 초라한 의자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꼬박 7년 나는 단 한 번도 내 힘으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런던 할리 스트리트에 네로라 하는 병원이란 병원은 전부 찾아다녔어요. 영국 왕실이 인정한 최고의 류마티스 전문의부터 유럽에서 손꼽히는 관절 외과의까지 이름값 하는 의사란 의사는 죄다 만났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관절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매일 아침 한 줌씩 독한 진통제를 물처럼 삼켰어요. 물리치료사가 내 다리를 두 손으로 부여잡고 억지로 구부리려 할 때면 뼈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비명이 절로 터져나왔지만 무릎은 시멘트를 부어놓은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결과는 단 한치도 변함이 없었어요. 의사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의학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고. 이 휠체어를 남은 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시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서재의 벽난로 위에 걸린 내 젊은 시절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갑판 위에 늠름하게 서 있는 30대의 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얼마나 한심해할까요? 보냈습니다. 이가 갈렸어요.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눈보라와 포탄 속에서도 당당히 두 발로 버텼던 이 찰스.
해밀턴이 고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 하나에 무릎을 꿇다니요. 설상가상으로 다음 달이면 해밀턴 가문의 300주년 기념 대연회가 열립니다.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우리 가문의 가장 신성한 전통이에요. 대대로 이어져 온 규칙이 있죠. 가문의 수장이 연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대문을 직접 두 손으로 밀어 열고 오직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엄숙한 자리에 내가 남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를 타고 질질 끌려 들어가야 한다니요. 그것은 해밀턴 가문 300년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수백 명의 귀족들 앞에서 가주가 두 다리조차 가누지 못하는 꼴을 보여준다는 건 해밀턴이라는 이름. 석자에 먹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습니다. 매일 아침 집사가 나를 안아올려 휠체어에 앉히는 그 순간이 가장 끔찍했어요. 한때 수천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손이 이제는 바퀴를 굴리는 데나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홀로 틀어박혀 창밖의 런던 야경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불빛들 아래를 두 발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서재의 낡은 벽지처럼 내 삶을 온통 뒤덮고 있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딸 소피아의 남편이자 한국인 사위인 테오였어요. 늘 과묵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눈인사만 공손히 건네고 조용히 물러서는 그를 나는 솔직히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서 깊은 해밀턴 가문의 고귀한 피가 동양의 이방인 피와 섞인다는 사실이 내내 못마땅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테오의 얼굴에는 평소의 조용한 공손함 대신 뭔가 단단하고 비장한 각오가 짙게 서려 있었어요. 그의 두 손에 낡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의 나무결은 세월에 닳아 반들반들했고 뚜껑에는 알 수 없는 한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었어요. 테오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매캐하고 비릿한 마른 풀 냄새가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상자 안에는 짙은 녹색의 마른 손뭉치 같은 것들이 한지에 쌓여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그 낯선 냄새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는 내게 테오가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것은 쑥이라는 한국의 약초이고 이걸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뜸을 뜨면 아버님의 다리를 되살릴 수 있다고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내 생살 위에 잡초를 올려놓고 불을 붙이겠다고요? 서양 최고의 의술도 두 손 두 발 닫은 이 다리를 고작 말라비틀어진 풀 한 줌으로 고치겠다는 겁니까?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내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건지 불쌍히 여기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테오의 눈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그 깊고 단단한 눈빛이 이상하게도 40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내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건드렸어요. 저 눈빛은 대체 뭘까? 나는 그날 밤 테오가 서재에 두고 간 나무 상자에서 풍기는 매캐한 풀 냄새를 맡으며 뜬 눈으로 긴 밤을 새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잡초에 불을 붙여 내 살 위에 올리겠다니 미개한 소리도 유분수지. 테오에게 당장 그 쓰레기 같은 상자를 들고 나가라고 호통을 쳤어요. 목소리가 서재의 높은 천장까지 울려 퍼질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테오는 아무 말 없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어요. 됐다, 이걸로 끝이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7시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테오였습니다. 또 그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요. 나는 다시 소리를 질렀고 테오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 어김없이 테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도 런던 특유의 짙은 안개가 온 거리를 뒤덮은 날도 심지어 내가 서재 문을 잠가버린 날에도 테오는 복도에 서서 묵묵히 기다렸다가 빠짐없이 다시 왔어요. 나는 매번 악에 받쳐 내쫓았지만 테오는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밀물처럼 아무리 밀어내도 어김없이 다시 밀려 들어왔죠. 그런 일이 열흘째 이어지자
나는 분노를 넘어 기가 막혀서 차라리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좋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대신 내 몸에는 손끝 하나 대지 마라. 나는 서재 한쪽 구석의 낡은 가죽 의자를 턱으로 가리키며 거기 앉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내뱉었어요. 태호는 감사하다는 인사도 기쁜 표정도 없이 조용히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 서재 구석에 앉아 나무 상자를 열고 쑥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짙은 초록빛 마른 손뭉치 같은 것을 손가락 사이에 놓고 한 올 한 올 비벼서 작은 원뿔 모양으로 빚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 행위를 관찰했죠.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하는 사위가 우스꽝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다 보니 기묘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손놀림은 단순한 수작업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의 뇌관을 다루는 군 공병처럼 혹은 신성한 재래를 집전하는 사제처럼 지독하리만큼 정교하고 또 조심스러웠습니다. 원뿔 하나의 크기를 손톱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밀도를 확인하기 위해 완성된 쑥봉을 창가의 빛에 비춰가며 꼼꼼하게 살폈어요. 하나를 빚는데 자그마치 20분이 넘게 걸렸고 빚다가 미세하게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겨우 대여섯 개를 완성하는 날도 있었고 심한 날은 3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태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 잡초 뭉치를 빚는 일에 왜 저토록 목숨이라도 거는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짓는 걸까? 미개한 동양의 민간요법을 저렇게까지 진지하게 대하다니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여름의 런던이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나드는 찌는 듯한 더위에 영국 사람들조차 반팔 차림으로 땀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태호는 항상 목이 꽉 찬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단추까지 목덜미 끝까지 꼼꼼하게 잠그고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아낼 때마다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갔는데 그때마다 짙은 화상 연고에 쓰디쓴 양 냄새와 무언가 탄 듯한 그을린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처음엔 서재에 가득한 쑥 냄새 때문에 코가 혼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팔을 크게 움직일 때마다 분명히 화상 연고 냄새가 풍겼고 소매 사이로 언뜻 보이는 손목 안쪽 피부가 유난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 번은 쑥을 빚다가 상자 모서리에 손목이 스쳤는데 태호가 순간적으로 이를 악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억지로 삼키는 표정이었어요. 보통 화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문득 태호가 최근 고향인 한국의 지리산이라는 깊은 산골짜기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소피아가 한번 무심히 흘린 말이었죠. 남편이 갑자기 한국에 간다더니 깊은 산속 어딘가에서 무려 한 달이나 묵고 돌아왔다고요. 돌아온 뒤로 사람이 좀 달라졌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체 무엇을 한 걸까? 왜 한여름에도 긴팔을 벗지 못하는 걸까? 왜 손목이 저렇게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내 자존심이 사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요. 매일 아침 서재 구석에 앉아 쑥봉을 빚는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동정 같은 것이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는 오직 한 가지, 반드시 이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무서운 집념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전장에서 수많은 군인의 눈을 봐온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것은 목숨을 건 자의 눈빛입니다. 전쟁터에서 부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드는 병사의 눈이 저랬어요. 하지만 태호가 대체 무엇에 저토록 목숨을 걸고 있는 건지 그것만은 아직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의 비를 바라보고 있었고 태호는 서재 구석에서 묵묵히 쑥봉을 빚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태호의 움직임에서 뭔가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손놀림이 훨씬 더 느리고 신중했고 눈빛에는 한층 더 깊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완성된 쑥봉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느린 걸음으로 나를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내가 미처 막을 겨를도 없이 태호는 내 무릎 위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리고 굳어버린 맨 무릎 위에 자신이 온 정성을 다해 빚어낸 쑥 봉우리를 사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었어요. 나는 입을 벌려 소리치려 했지만 태호의 눈을 보는 순간 말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거든요. 세상의 모든 간절함을 담은 듯한 눈이었어요. 그 눈빛에 나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고 작지만 치명적인 주황빛 불꽃이 쑥봉 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매캐한 회색 연기가 내 무릎 위에서 가느다랗게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불꽃이 쑥봉 끝에 닿는 순간 나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 나는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목청이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악을 써댔습니다. 21세기 영국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대영제국 해군 제독의 살 위에 불을 붙이다니. 이건 의술이 아니라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는 야만적인 짓이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옆에 놓인 은빛 지팡이를 움켜쥐고 태호를 내리치려 했어요. 전쟁터에서라면 상대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을 일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아 근육이 전부 녹아버린 이 노인의 팔은 힘없이 허공을 한 번 쓸었을 뿐 지팡이는 맥없이 카펫 위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태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내 무릎 양옆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고 쑥봉이 정확한 위치에서 타들어가도록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무릎을 잡은 힘만큼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버둥거렸지만 10년간 근육이 다 녹아버린 노인의 발버둥은 아무런 위력도 없었습니다. 주치의를 부르려 해도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서 쑥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회색 연기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천장을 향해 피어올랐고 쓰디쓴 매캐한 냄새가 서재의 구석구석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어요. 나는 극심한 화상의 고통이 덮쳐올 것을 예상하며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피부가 지글지글 녹아내리는 끔찍한 통증이 올 거라고 살가죽이 타들어가는 비명을 질러야 할 거라고 온몸의 신경이 비상경계 태세를 갖추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고 5초가 지나도 그 끔찍한 화상 통증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감각이 내 무릎을 덮쳤습니다. 바늘처럼 예리하고 뜨거운 기운이 내 두꺼운 피부를 뚫고 뼛속 깊은 곳으로 무섭게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이 가느다란 실처럼 변해 내 살과 힘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피부 바로 아래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었어요. 살을 지나고 힘줄을 지나고 뼈와 연골이 맞닿은 관절의 가장 깊숙한 심연까지 그 뜨거운 기운이 멈추지 않고 파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어떤 진통제도 도달하지 못했던 바로 그 깊이까지요. 10년 동안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관절의 깊은 혈관들이 강제로 비집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녹슨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처럼 막혀있던 통로가 하나둘 비명을 지르며 열려나갔습니다. 거칠지만 압도적인 생명력이 내 죽어있던 무릎 속을 헤집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10년간 닫혀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지나간 자리마다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믿었던 온기가 한 방울 한 방울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거였습니다. 피부 겉면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화상은커녕 살짝 따뜻한 정도였죠. 그런데 뼛속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0년간 뼈 깊은 곳에 진을 치고 웅크리고 있던 시린 한기가 끓어오르는 열기에 밀려 서서히 증발하고 있었어요. 마치 한겨울에 꽁꽁 언 호수 위로 봄볕이 내리쬐면 얼음이 갈라지며 녹아내리듯
내 무릎 속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키며 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퍼질 때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각이 돌아왔어요. 무릎 안쪽의 혈관들이 하나씩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콩닥, 콩닥.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내 무릎의 맥박이었어요.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이 무릎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내 무릎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순간 무릎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땀방울이 비 오듯 이마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에 흠뻑 젖어 살에 달라붙었어요. 눈을 떠보니 내 두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무릎에서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전장을 누비며 온갖 것을 다 겪어본 이 노병도 이런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서양의 어떤 약물도 어떤 수술도 건드리지 못했던 내 무릎 깊숙한 곳을 이 동양에서 온 이름도 모르는 작은 풀잎 하나가 불과 몇 분 만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하고 쓰레기라 불렀던 그 마른 잡초가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노도 경멸도 자존심도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경이로움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너클 잃은 채 내 무릎 위에서 조용히 타들어가는 쑥봉과 그 가느다란 연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쑥봉은 안쪽부터 천천히 재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 재마저도 아직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는 듯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내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쑥봉이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속도로 타들어가는 것만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쑥봉이 한쪽으로 기울면 숨을 죽이고 손끝으로 살며시 바로잡았어요.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내는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미개한 장난이 아니라 이 사내는 정말로 온 영혼을 걸고 나를 살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40년간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하의 눈을 봐온 노병의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저 눈빛은 가짜가 아니라고요. 쑥봉이 마지막 한 줌의 하얀 재로 변해 내 무릎 위에 소복이 쌓였을 때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 깊은 곳에서 봄날의 햇살 같은 따뜻한 온기가 은은하게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관절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겨우 한 번의 시술로 이 정도라니. 만약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한다면 내 무릎은 어떻게 되는 걸까? 미처 그 답을 찾기도 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서재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쾅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발로 걷어찬 것이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런던 왕립병원의 수석 정형외과 전문의 윌리엄 박사였습니다. 10년째 내 주치의를 맡고 있는 그가 정기 진료차 방문한 것이었어요. 윌리엄 박사는 50대 중반의 키가 크고 마른 남자로 은퇴 안경 너머로 항상 자신감에 찬 눈빛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런던 의학계에서 그의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망 높은 의사였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 안가득 자욱하게 퍼진 매캐한 연기, 내 맨 무릎 위에 소복이 쌓인 정체불명의 회색재, 그리고 그 옆에 라이터를 든 채 묵묵히 서 있는 동양인 남자. 윌리엄 박사의 콧구멍이 벌름거렸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이마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1초도 걸리지 않아 상황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맙소사, 지금 백장님께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윌리엄 박사가 경악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두 걸음 만에 태호 앞으로 달려가 양 어깨를 움켜잡고 거칠게 밀쳐냈어요. 태호의 등이 묵직한 참나무 책장에 부딪혀 책 몇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태호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즉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서재 안의 연기를 밖으로 쫓아냈어요. 7월의 뜨거운 바람이 서재 안의 연기를 밀어내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연기를 부채질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쑥 부스러기들, 나무 상자, 라이터.
그의 눈이 증거품을 하나하나 수집하듯 차갑게 훑었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내 무릎을 살피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야만적이고 미개한 짓입니다. 21세기 런던 한복판에서 사람의 생살 위에 불을 지르다니요. 감염이라도 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명백한 상해예요. 지금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윌리엄 박사의 분노에 찬 외침은 서양 의학이 쌓아올린 200년 이성의 논리 그 자체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논리적으로도 빈틈없이 완벽했습니다. 영국 왕립의학회의 권위가 그의 어깨 위에 단단히 올라앉아 있었어요. 단 한 건의 검증된 임상 데이터도 없이 전 세계 어떤 의학 저널에도 실리지 않은 원시적인 민간요법을 무방비 상태의 환자에게 시행한다는 것은 그것도 고령의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방식으로요. 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윌리엄 박사의 분노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무릎 주변 피부를 손전등으로 비춰가며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화상 흔적이 있는지 감염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지만 윌리엄 박사는 그것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윌리엄 박사는 당장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야 한다며 구급 가방을 열었어요. 늘 그래왔듯 그의 처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10년 동안 수백 번을 맞았지만 단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한 바로 그 주사였죠. 같은 처방을 10년째 반복하면서도 자기 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그 완고한 오만함. 그것이 서양 의학의 자화상이었어요. 실패해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길만 고집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 태도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윌리엄 박사의 논리정연한 말을 들으며 마음이 다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저토록 단호하게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느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방금 내 뼛속 깊은 곳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생명력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극심한 공포와 긴장이 만들어낸 뇌의 착각이었을까요? 어쩌면 화상의 고통을 뇌가 왜곡해서 따뜻한 온기로 착각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10년간 서양 의학을 믿어온 내 이성은 윌리엄 박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불과 5분 전 내 무릎 깊은 곳에서 분명히 느꼈던 그 맥박을요. 그 따뜻한 온기를요. 그것마저 착각이라고 치부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의 논리와 내 몸이 느낀 감각 사이에서 나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믿어온 서양 의학의 권위와 불과 몇 분 전에 내 뼛속에서 느낀 살아있는 열기. 이 두 가지가 내 머릿속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처절하게 맞붙고 있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윌리엄 박사는 태호를 돌아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무면허 의료 행위로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얼굴에는 억울함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 한 가지 감정만이 또렷이 담겨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여기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내는 무엇이 저리도 절박한 걸까? 남의 나라 장인의 다리 하나를 고치겠다고 저렇게까지 목숨을 거는 사위가 이 넓은 세상에 도대체 또 있을까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윌리엄 박사가 전화기의 번호를 한 자리 한 자리 눌러가고 있었고 태호의 두 주먹은 피가 통하지 않는 듯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서재의 무거운 공기 속에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양의 오만한 과학이 동양의 오래된 지혜를 미신으로 짓밟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이대로 경찰이 오면 태호는 체포될 것이고 쑥뜸은 영영 끝나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윌리엄 박사의 주사와 알약에 기대어 이 휠체어 위에서 남은 생을 소모하게 되겠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그 절망적인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가 싶었어요.
바로 그때 서재 문가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소피아였어요.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눈은 이 서재에서 벌어진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서재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면서도 타오르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당장 내려놓으세요, 윌리엄 박사님. 소피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템스강의 거친 해류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윌리엄 박사가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어요. 소피아는 아버지인 나를 꼭 닮아서 한번 결심하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물러서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 때 말을 타다 떨어져 팔이 부러졌는데도 울지 않고 다시 말 위에 올라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박사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빼앗듯 가져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윌리엄 박사가 항의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소피아의 다음 행동이 더 빨랐어요. 그녀는 서재 한쪽에 놓인 서류 캐비닛을 열고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윌리엄 박사 앞에 탁자 위에 탕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탁자 위에 떨어지면서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파일 안에는 지난 10년간 윌리엄 박사와 다른 의사들이 나에게 처방했던 모든 의료 기록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3차례의 관절 수술 기록, 매달 바뀌었던 진통제 처방 전, 물리치료 경과 보고서, 그리고 매번 실패로 끝났다는 담당이의 소견서까지. 소피아는 그 기록지들을 한 장 한 장 박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 기록들을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당신이 아버지께 처방한 약의 종류가 23가지예요. 수술 3번에 물리치료 100회가 넘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간 단 한 번도요. 소피아의 음성은 1월의 찬바람처럼 서재 안을 훑고 지나갔어요. 숫자가 증명하는 진실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박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소피아의 말은 하나하나가 의학적 사실이었고 그 냉정한 숫자들 앞에서는 런던 최고 의사라는 권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신의 그 잘난 과학이 내 아버지를 10년간 휠체어에 묶어두고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매달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겠다고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에 더 단단한 힘을 실었어요. 태호의 방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그게 더 잔인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의술인가요? 윌리엄 박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10년간 자기 처방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면전에서 들이밀린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의학 박사로서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에 박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침묵에 잠긴 박사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가까이에서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무릎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나는 주저했습니다. 10년 동안 수도 없이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반응이 없었던 내 다리예요. 만약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방금 느꼈던 그 뜨거운 생명력이 전부 착각이었음이 냉혹하게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한번 품으면 무너질 때의 고통이 배로 커지니까요. 하지만 소피아의 눈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뇌에서 발끝으로 천천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움직여라. 내 발이여, 제발 한 번만 움직여다오. 온 정신을 오른발 끝에 집중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동안 돌덩이처럼 미동도 하지 않던 내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그러나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꿈틀거렸어요. 엄지발가락이 아주 살짝, 겨우 몇 밀리미터 정도 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고작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몇 밀리미터는 내 82년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한 걸음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관절이 내 의지에 따라 반응한 것입니다. 윌리엄 박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그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현대 의학의 데이터와 논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마른 풀 한 줌이 만들어낸 명백한 신경 반응이 이 방 안의 모든 사람 눈앞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윌리엄 박사는 무릎을 꿇고 내 발가락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 보시겠습니까? 박사가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했어요. 발가락이 또 한번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반응이 확인된 순간 윌리엄 박사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경악과 혼란이 채웠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테오는 그 모든 광경을 서재 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인지 안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 표정의 의미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소피아는 흔들리는 내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테오가 흘린 피와 땀의 결과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소피아도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었어요.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마침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말끝에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어쩌면 알고 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진실이 그 눈물 뒤에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소피아는 나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주고 나서 천천히 테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에게 전부 보여줘야 할 때가 됐어요, 여보.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거대한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말없이 테오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테오는 서재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다가가자 테오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듯이요. 하지만 소피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가 한여름에도 굳게 닫아두었던 긴팔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습니다. 테오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지만 소피아의 결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했어요. 첫 번째 단추가 풀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소피아는 셔츠 소매를 손목부터 어깨까지 거칠게 걷어올렸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테오의 양쪽 팔뚝은 온통 붉고 검은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어요. 수백 개의 동그란 상흔들이 겹겹이 엉켜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딱지가 앉아 있었고 어떤 것은 짙은 자줏빛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으며 오래된 것들은 켈로이드 흉터가 되어 피부 위로 울퉁불퉁 솟아 있었어요. 쑥을 태운 자리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쑥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흔적이었어요.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빈 곳이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박혀있는 수백 개의 화상 자국. 어떤 것은 겹쳐서 타 들어간 것이고 어떤 것은 살이 파여 깊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40년 전쟁터에서 수많은 부상병의 상처를 봐온 이 노병의 눈에도 테오의 팔뚝은 차마 직시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어요. 전쟁에서 입은 부상도 이렇게 처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상처는 남이 준 것이지만 테오의 흉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살에 낸 것이니까요. 자발적으로 수백 번에 걸쳐 의도적으로 자기 팔에 불을 붙인 것이에요. 윌리엄 박사도 경악을 금치 못하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섰습니다. 의사로서 수천 명의 환자를 봐왔지만
이런 종류의 상흔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소피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쪽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태호는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해 한국의 지리산까지 찾아갔어요. 깊은 산골짜기에 숨어 사는 30년 경력의 뜸 장인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죠. 하지만 뜸이라는 것은 피부 위에 불을 다루는 일이에요. 온도가 조금만 높아도 화상을 입고 조금만 낮아도 효과가 없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70이 넘은 고령인 분의 경우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고 뼈가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밀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자칫하면 뼈까지 화상을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온도가 약하면 깊은 관절까지 열기가 도달하지 못하죠. 소피아는 떨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가다듬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장인에게서 기본을 배운 뒤 태호는 혼자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피부 두께와 뼈의 깊이에 맞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을 찾기 위해서요. 연습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자기 맨살 위에 직접 쑥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이에요. 매일 밤 산장 방구석에서 자기 팔뚝에 쑥봉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어요.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온도를 재고 시간을 기록하고 화상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반복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장인어른 봐요. 이건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 시간이면 뼛속까지 닿겠구나 하고 기록하면서 자기 살을 실험 도구처럼 사용한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잘게 부서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피아는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태호 씨는 혼자 울었대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울었던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온도와 시간이 정말로 아버지 무릎에 닿았을 때 낫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불확실함이 너무 무서워서 울었대요. 만약 실패하면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꺼뜨리는 것이니까요.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 무거운 무게를 혼자 짊어지면서 태호는 한 달 동안 묵묵히 자기 살을 태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사위가 매일 밤 자기 살을 태우면서 흘렸을 눈물이 눈앞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깊은 산속 혼자 앉아 살 타는 고통을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장인의 무릎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에 떨었을 그 밤들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전부터 서재에서 풍기던 화상 연고 냄새,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벗지 않던 긴팔 셔츠,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때마다 스쳐 보이던 벌겋게 달아오른 손목. 이 모든 것이 장인인 내게 완벽한 치유를 선사하기 위한 사위의 처절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기 살을 태워가며 연습한 것이에요. 타국에서 온 이방인인 장인을 위해, 그것도 자기를 경멸하고 사위로도 인정하지 않는 늙은 노인을 위해 자신의 생살에 수백 번 불을 붙이는 고통을 감내한 사내. 그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특유의 지독한 헌신이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뼈에 새긴 듯한 무서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나는 무릎에 아직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가 태호의 피 끓는 을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태호의 화상투성이 팔뚝을 붙잡았어요. 울퉁불퉁한 흉터의 감촉이 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태호의 흉터투성이 팔뚝을 내 이마에 갖다 대었어요. 울퉁불퉁한 화상 흉터의 감촉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뜨거웠어요. 흉터 속에 아직도 태호의 의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영제국 해군 제독이었던 이 늙은 사내는 사위의 팔을 붙잡은 채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어요. 평생 전쟁터에서도 동료의 장례식에서도 아내의 임종 앞에서도 눈물을 참았던 이 완고한 노인이 말입니다. 서재의 태호의 오열과 나의 오열이 뒤섞여 울려 퍼졌어요. 윌리엄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구급 가방을 닫고 고개를 숙인 채 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서양 의학의 자존심이 동양의 뜨거운 헌신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 한 달간 태호의 뜸 치료가 매일 이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달이 아니라 그보다 더 길고 고된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서재 문을 활짝 열어두고 태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태호가 쑥봉을 들고 들어오면 나는 스스로 담요를 걷어 맨 무릎을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거부도 경멸도 호통도 없었어요. 태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쑥봉에 불이 붙고 그 뜨거운 기운이 내 뼛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죽어있던 감각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되살아났어요. 처음에는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목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에는 무릎이 아주 조금, 정말로 아주 조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10년 만에 무릎 관절이 꺾이면서 구부러지는 그 감각을 다시 경험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그 감각이었어요. 3주째, 나는 태호와 소피아의 부축을 받아 난생 처음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렸어요.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분명히 내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3초밖에 버티지 못하고 다시 휠체어로 주저앉았지만 그 3초는 내 82년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벅찬 3초였어요. 소피아가 소리를 죽여 울었고 태호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치료가 끝나는 날, 나는 태호의 부축만으로 서재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12발짝. 겨우 12발짝이었지만 10년 만에 내 두 발로 딛는 첫걸음이었어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카펫의 부드러운 감촉이 이토록 감격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대단하고 눈물 나는 일이었다니요. 이 세상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평범한 능력을 10년간 잃어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태호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이 감격을 모른 채 죽었을 거예요. 그 12발짝을 내디딘 날 밤, 나는 서재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기쁨과 감사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사위가, 내가 미개하다 비웃었던 동양의 풀안줌이 10년간 서양 최고의 의학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부터 매일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재까지, 서재에서 정원까지, 정원에서 대문까지.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며 내 다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태호는 매일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으며 내가 비틀거릴 때면 팔을 내밀어 잡아주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내 옆에서 묵묵히요. 그게 태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해밀턴 가문의 300주년 기념 대연회의 날이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가문의 대저택 연회장에 수백 명의 영국 귀족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어요.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를, 남자들은 격식 있는 턱시도를 갖춰 입었습니다. 샴페인 잔이 은쟁반 위에서 반짝거렸고 바이올린 사중주의 우아한 선율이 높은 천장 아래로 은은하게 흘러나왔어요. 300년 전통에 걸맞은 격식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은 아직 열리지 않은 연회장의 거대한 참나무 대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300년 전통에 따라 가문의 수장이 저 문을 열고 걸어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초대된 귀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어요. 해밀턴 백작이 10년째 휠체어 신세라는 것은 런던 사교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들 민망한 광경을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늙고 병든 제독이 집사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초라하고 안쓰러운 모습을요. 안타깝다는 표정 뒤에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참나무 대문이 묵직한 마찰음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일제히 문턱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어요. 집사도 부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 찰스 해밀턴은 해군 제독 시절의 정복을 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오직 내 두 다리의 힘만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우뚝 서 있었어요.
지팡이도 부축도 아무것도 없이 온전히 혼자서요. 수백 명이 모인 연회장이 순간적으로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귀족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잔이 산산조각 나며 유리 깨지는 소리만이 정적 속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윌리엄 박사는 열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콧대 높던 귀족들의 눈이 하나같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저마다 입을 손으로 막거나 옆 사람의 팔을 잡았어요. 나는 지팡이조차 없이 단상을 향해 묵묵히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내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딛는 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딱, 딱, 딱. 그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는 마치 10년간의 기나긴 고통에 찍는 마침표 같았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이기도 했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무릎 깊은 곳에서 태호가 심어준 뜨거운 쑥의 기운이 아직도 살아 숨쉬며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것이 느껴졌어요. 서양의 의학은 병을 잘라내고 약물로 억누르려 했지만 동양의 치유는 한 사람의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 무너진 몸의 근본을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단상까지 남은 거리는 약 30m. 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내 두 발로 걷는 이 걸음은 해밀턴 가문 300년 역사에서 가장 느리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입장이었어요. 내 옷깃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쑥타는 냄새가 가문의 어떤 화려한 훈장보다 더 자랑스러운 명예의 향기가 되어 연회장 구석구석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단상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30m의 대리석길 위에 수백 명의 귀족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서 있었어요. 그 순간이 해밀턴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두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단단히 버텼어요. 단상 위에서 내려다본 연회장은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귀족들, 정치인들, 기업인들이 하나같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시선 속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부하를 호령하던 목소리로 전장의 지휘관처럼 우렁차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의 내 목소리는 낮고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전쟁터의 호령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심을 담은 목소리는 우렁찬 고함보다 더 멀리, 더 깊이 사람의 가슴에 가닿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두 발로 서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10년 동안 휠체어에 갇혀있던 이 늙은 제독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자기 두 다리로 서 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나는 연회장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소피아, 그리고 내 한국인 사위 태호. 태호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수수한 양복을 입고 늘 그랬듯 조용히 뒤편에 서 있었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거나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철저히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두 사람을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소피아가 태호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태호는 수백 명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민망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귀 끝까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는 마이크를 잡은 채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를 이 자리에 다시 세워준 것은 런던의 첨단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수술도 진통제도 물리치료도 아니었어요. 나를 다시 걷게 한 것은 이 사람입니다. 나는 태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한국인 사위 태호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태호의 팔뚝에 빼곡하게 새겨진 수백 개의 화상 흉터가 연회장의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내는 장인인 저를 살리기 위해 한국의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한 달 동안 매일 밤 자기 팔에 불을 붙여가며 치유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자기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매일 밤 혼자 견디면서 오직 장인인 저를 낫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장인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흉터 하나하나가 전부 저를 향한 이 사내의 마음입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성 귀족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고 있었고 강인한 남성들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어요. 나는 솔직히 이 사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경멸했고 그가 가져온 치유법을 미개하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내 모욕과 거부에도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문을 두드리며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진 정이라는 것의 힘이라고 태호의 아내이자 내 딸인 소피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정이라. 영어로는 번역이 되지 않는 한국만의 단어라고 하더군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살을 태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뜨거운 마음. 그것이 한국의 정이라고요. 연회장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마이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바로 앞에 섰어요. 태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한 듯한 불안함과 당혹스러움이 교차하는 눈이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평생 대영 제국의 여왕 폐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던 이 찰스 해밀턴이 수백 명의 귀족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한국인 사위 태호에게 깊숙이, 아주 깊숙이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했습니다. 허리가 거의 직각이 될 때까지 숙였어요.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 절은 감사만이 아니었어요.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방인이라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에 대한 오만한 장인의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뜨거운 정신에 대한 깊은 존경이기도 했어요.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피아는 남편의 넓은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이 가족의 눈물이 수백 명의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터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명의 귀족들이 하나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바닥이 빨갛게 되도록 박수를 쳤어요. 박수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이 지나도 누구 하나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힘차게 박수를 쳤고 강인하기로 이름난 귀족 남성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에 젖어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박사도 한쪽 구석에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처방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었던 그 완고한 의사가 동양의 마른 풀 한 줌과 한 사내의 뜨거운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한 의사로서의 겸허한 인정이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연회장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300년 전통의 이 연회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흘린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나는 태호와 소피아의 손을 한쪽씩 잡고 조용히 결심을 말했습니다. 내 두 다리가 완전히 힘을 되찾는 날, 내 가장 든든한 동반자인 태호와 함께 그의 고국 한국의 지리산을 오를 것입니다. 태호에게 이 기가 막힌 기술을 가르쳐주고 결국 내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그 이름 모를 뜸 장인을 직접 찾아가 이 늙은 영국 귀족이 가진 모든 진심을 담아 가장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인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기술이 그리고 그 기술을 목숨 걸고 배운 한 청년의 헌신이 바다 건너 대영 제국의 늙은 제독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었다고요. 대영 제국 해군 제독 찰스 해밀턴은 한국의 뜨거운 의리와 헌신 앞에 완벽하고도 명예롭게 항복했습니다. 그것은 해밀턴 가문 300년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명예로운 패배였어요. 그리고 이 늙은 제독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해군 제독 찰스 해밀턴과 그의 한국인 사위 태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기 살을 태워 장인의 다리를 살린 한 사내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